어? 이 머리핀, 우리 엄마 머리핀이랑 똑같아요. 11살 소녀의 맑은 목소리가 황금시장의 소란스러운 소음을 뚫고 한국희 귀에 들어왔습니다. 뭐라고 했니? 70세 한국희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어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명품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35년 전 잃어버린 딸에게 선물했던 그 머리핀이 떠올랐거든요. 민서라는 이름의 소녀가 작은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건 한국희의 머리에 꽂힌 작은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습니다. 35년 전 사랑하는 딸에게 직접 만들어 선물했던 그 머리핀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사실 한국희가 이곳 황금시장에 온 건 달콤한 추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프로젝트의 마지막 협상일이었어요. 최진호와 함께 투자한 이 프로젝트로 130가구의 상인들이 모두 이곳을 떠나야 했죠. 회장님, 상인들이 또 항의하러 나올 것 같은데요. 김 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희의 눈앞에는 이미 거대한 현수막들이 보였어요. 우리 터전을 지켜주세요. 생계를 책임져 주세요라는 붉은 글씨들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감상적인 것들 때문에 사업이 늦어지는 거야. 65세의 최진호가 담배를 피우며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상인들의 고통 따위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프로젝트로 한국희의 회사를 차지할 생각뿐이었죠. 진호 씨, 그래도 이분들이 평생 일해온 터전인데. 한국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최진호는 손을 휘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정에 휘둘리면 사업 못해요. 보상금도 충분히 책정했으니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한국희의 시선이 다시 민서에게 돌아갔습니다. 작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수 만든 머리핀들을 판매하고 있는 소녀의 모습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낡은 교복에 달아빠진 운동화를 신고 있었지만 그 눈만큼은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머리핀 하나에 1,000원이에요. 정말 예쁘죠? 엄마가 아파서 제가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민서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지나쳐갔어요. 소녀의 어깨가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희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머리핀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민서의 눈이 다시 한번 크게 떠졌어요. 정말 신기해요. 우리 엄마도 똑같은 머리핀 하나 가지고 계셔요. 절대 안 팔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거든요. 한국희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목구멍이 바싹 말랐어요. 35년 전 그날의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8살 딸 소영이에게 선물했던 그 머리핀,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난 끔찍한 일들이요. 소영아, 이 머리핀은 세상에 단 2개뿐이야. 하나는 엄마가, 하나는 우리 소영이가 가지는 거야. 35년 전 남편과 함께 행복했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게 완벽했어요. 사랑하는 남편, 귀여운 딸, 그리고 번창하는 가족 사업까지. 하지만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사라져버렸죠. 한국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일까요? 회장님,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최진호가 다가와서 민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 이상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뭔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귀여운 아이라서요. 한국희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울렁임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얘야, 네 엄마는 어디 계시니? 한국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서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집에서 누워 계셔요.
많이 아프시거든요.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도 못 받고 계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한국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35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다면 이 머리핀들 다 얼마니? 한국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민서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전부요? 20개 정도 있는데 2만 원이면 돼요. 한국희는 지갑에서 5만 원을 꺼내 민서에게 건넸습니다. 소녀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너무 많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그리고 네 집 주소 좀 알 수 있을까? 나중에 또 머리핀 사러 올게. 한국희의 목소리는 간절함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만에 찾을 수도 있는 운명의 실마리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최진호가 이상하다는 듯 한국희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정말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그날 밤 한국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실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35년 전 그 끔찍한 날을 떠올렸어요. 가슴 깊숙이 묻어둔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죠. 1989년 5월 15일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 한국희는 38살이었고 남편 박정우와 함께 작은 섬유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8살 딸 소영이는 집 앞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여보, 소영이 좀 데려오세요. 저녁 준비됐어요. 한국희가 남편에게 말했죠. 하지만 정호가 놀이터에 갔을 때 소영이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어떤 아저씨랑 같이 갔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한국희의 인생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유괴범과의 협상, 밤낮 없는 수색 작업. 하지만 소영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어요. 소영이를 못 찾겠다면 차라리 죽겠어요. 남편 정우는 딸을 잃은 충격으로 폐인이 되었습니다. 술에 의존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3년 후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어요. 한국희는 41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당신까지 저를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한국희가 남편의 병상에서 오열했던 기억이 선명했어요. 그 이후로 35년간 그녀는 오직 2가지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회사를 키우는 것과 딸을 찾는 것이었죠. 지금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한국물산은 그녀의 피와 땀의 결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마음 한편은 늘 공허했어요. 같은 시각 황금시장 뒤편의 허름한 반지하 집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박소영이 좁은 방 한 구석에서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어요. 엄마, 오늘 5만 원 벌었어.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돈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소영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지난달부터 계속된 기침과 고열 때문에 거의 움직일 수조차 없었거든요. 우리 민서가 고생이 많구나. 엄마가 빨리 나와서 일을 해야 하는데. 소영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병원에 가고 싶어도 진료비가 없었어요.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죠. 이들 모녀가 이곳에 정착한 건 3년 전이었습니다. 민서 아빠가 도박과 술로 가정을 파탄시키자 소영은 어린 딸을 데리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때부터 둘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왔죠. 소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흐릿한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8살이었던 그날의 기억은 단편적이었지만 몇 가지는 아직도 선명했어요. 따뜻한 품에서 들었던 자장가, 머리를 쓰다듬어주던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나비 모양 머리핀. 얘야, 이거 우리만의 비밀이야. 세상에 2개밖에 없는 거라고. 누군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렸고
그 이후의 끔찍한 일들이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거든요. 유일하게 남은 건 머리핀 하나뿐이었어요.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 팔지 않고 간직해온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한편 황금 시장의 재개발 계획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밀스럽게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계획대로 진행하세요. 한국희가 대출금을 못 갚게 되면 자동으로 회사가 우리 손에 넘어와요. 최진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35년 전부터 한국희 가문을 질투해 왔어요. 당시에는 작은 섬유회사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죠. 벽에 걸린 달력을 보며 최진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재개발 프로젝트 완료까지 6개월. 그때쯤이면 한국희의 모든 것이 자신의 손에 있을 거였어요. 그때 그 일만 아니었다면 최진호가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35년 전 한국희와 박정호 부부 그리고 어린 소영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최진호의 눈에는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희는 회사에 출근했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민서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맑은 눈, 머리핀을 가리키며 신기해하던 표정, 그리고 우리 엄마와 똑같다던 그 말이요. 회장님, 오늘 황금시장 상인 대표들과 최종 협상이 있습니다. 김 부장이 일정을 알려줬지만 한국희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재개발이 성공하면 회사에는 큰 이익이지만 130가구의 상인들은 터전을 잃게 됩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희는 고민에 빠졌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이 먼저야 여보.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라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국희는 35년 전 수사 자료들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노란 종이에 인쇄된 수사보고서들, 흐릿한 목격자 진술서들, 모든 게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피해자 박소영 8세, 실종 일시 1989년 5월 15일 오후 3시경. 자료를 보는 한국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최진호의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담당 수사관 최진호 경사. 한국희의 뇌리에 의혹이 스쳤습니다. 35년 전 최진호는 경찰관이었어요. 그리고 소영이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 중 한 명이었죠. 왜 그동안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른 척 했을까요? 민서는 그날도 시장에 나와 머리핀을 팔고 있었습니다. 어제 받은 5만 원으로 엄마 약을 사고 쌀도 조금 샀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머리핀 사세요. 정말 예뻐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반응은 시원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개발되면 여기 다 없어진다는데 뭘 사냐는 말만 들렸어요. 민서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갈 곳이 없었거든요. 엄마가 아프신데 이사는 어떻게 하지? 11살 소녀에게는 너무 무거운 고민이었어요. 그래도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머리핀을 하나씩 정리하며 다음 손님을 기다렸죠. 오후 2시쯤 한국희가 다시 황금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최진호에게는 다른 약속이 있다고 둘러댔죠. 민서를 발견한 순간 한국희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어제 그 할머니세요. 민서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한국희는 목이 메어오는 걸 느꼈어요. 어린 시절 소영이의 웃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거든요. 얘야, 혹시 집에 가족분이 계시니? 재개발 보상금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한국희가 조심스럽게 민서에게 말했습니다.
사실 보상금은 핑계였어요. 정말로는 그 아이의 엄마를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상한 확신 때문에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그것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계셨는데, 그럼 할머니를 데려다 줄래? 네. 우리 집은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민서가 머리핀들을 재빨리 상자에 담았어요. 한국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렸습니다. 11살 아이가 이렇게 생계를 책임져야 하다니. 황금시장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수록 주변 풍경이 급격히 달라졌습니다. 깔끔한 상가들 대신 낡은 다세대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어요. 민서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한국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손녀라면 35년 동안 이런 곳에서 살아왔다는 건가요? 할머니, 계단이 좀 가팔라요. 조심하세요. 민서가 뒤돌아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한국희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11살 아이가 70살 할머니를 걱정해주다니. 골목 깊숙한 곳, 반지하로 내려가는 좁은 계단 앞에서 민서가 멈춰 섰어요. 여기에요. 엄마, 손님 오셨어요. 민서가 문을 열며 소리쳤습니다. 한국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는 여성이 보였어요. 박소영이었습니다. 한국희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 얼굴, 35년 전 8살이었던 소영이의 모습이 그대로 성인 여성이 된 얼굴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죄송해요. 몸이 아파서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네요. 소영이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도 미소 짓는 모습도 모든 게 한국희의 기억 속 딸과 똑같았어요. 한국희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어디선가 뵌 것 같은데. 소영이 한국희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 낯익은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죠. 한국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들도 있었어요. 눈매, 미소, 말하는 투까지. 재개발 보상금 때문에 오셨다고 민서가 그러더라고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에요. 이사갈 돈도 없고 제가 이렇게 아프니까. 한국희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신의 딸이, 손녀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니. 할머니, 차 드실래요? 엄마가 끓여주신 보리차예요. 민서가 플라스틱 컵에 보리차를 따라 건네주었어요. 한국희는 그 컵을 받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은 정말 좁았어요. 원룸보다도 작은 공간에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낡은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민서가 그린 그림들이 붙어 있었어요. 민서가 그린 거예요. 미술 선생님이 재능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소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희가 그림들을 보니 대부분 엄마와 딸이 함께 있는 모습이었어요. 행복해 보이는 그림들이었지만 왠지 애틋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시절 기억이 별로 없어요. 소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8살까지는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부터는 끔찍한 일들만 기억나요. 한국희의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떤 나쁜 사람들에게 팔려가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겨우 도망쳐 나와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자랐고 성인이 되어서 민서 아빠를 만났는데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박에 술에. 결국 민서를 데리고 도망쳐 나왔죠. 한국희는 눈물을 참기 힘들었어요. 자신의 딸이 35년 동안 이런 고생을 했다니.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소영이 침대 옆 서랍을 열며 말했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팔지 않고 간직해 왔어요. 소영의 손에 들려진 건 나비 모양 머리핀이었습니다. 한국희가 머리에 꽂고 있는 것과 똑같은 디자인에 어린 시절 누군가가 저에게 주신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안 나요. 하지만 이걸 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한국희의 손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머리핀으로 갔습니다. 35년 전 만든 그 머리핀을 혹시 어린 시절 이름이 뭐였어요? 한국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소영이요. 박소영. 그런데 성은 나중에 바뀐 거예요. 원래는 소영이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원래는 다른 성이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한국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영이 자신이 지어준 이름 그대로였어요.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국희는 급히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잃어버린 딸 이름도 소영이었거든요. 정말요? 그럼 저랑 같은 이름이네요. 소영이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민서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할머니 머리핀이 엄마 머리핀이랑 정말 똑같아요. 민서가 두 머리핀을 가져다 나란히 놓았습니다. 완전히 똑같았어요. 크기도 색깔도 나비의 날개 모양까지. 이상하네요. 정말 똑같아요. 소영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국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영아. 한국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소영의 몸이 움찔했어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목소리였거든요. 혹시 기억나니? 엄마가 자장가 불러주던 거? 한국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시작했어요. 새야 새야 파랑새야. 소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멜로디, 그 목소리. 어린 시절 꿈속에서 계속 들어왔던 목소리였어요. 녹두밭에 앉지 마라. 한국희가 계속 노래했습니다.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녹두꽃이 떨어진다. 엄마.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5년 만에 되찾은 기억 속에서 그 자장가를 불러주던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한국희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소영을 끌어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소영아, 엄마야. 엄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민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해했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엄마와 할머니가 껴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소영아, 정말 내 딸이구나. 한국희가 소영을 품에 안고 오열했습니다. 35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어요. 소영의 마른 어깨가 손에 느껴졌고 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몸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소영도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엄마, 정말 엄마세요? 제가 꿈을 꾸는 건 아니죠? 꿈이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다 괜찮아. 한국희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35년 전 8살이었던 딸의 모습이 지금의 43살 여성 얼굴에 겹쳐 보였습니다. 민서는 옆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혼란스러워했어요. 엄마, 이 할머니가 정말 엄마의 엄마세요? 그래, 민서야. 할머니가 너의 진짜 할머니셔. 소영이 딸을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처음으로 할머니가 생긴 거였거든요. 엄마, 저는 정말 끔찍한 시간을 보냈어요.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들었어요.
그날 놀이터에서 어떤 아저씨가 사탕을 주면서 엄마가 찾으러 왔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따라갔죠. 그런데 소영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어둡고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 후로는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당했어요. 한국희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소영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인신매매 조직에 팔려서 해외로 끌려갔어요. 몇 년 동안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요. 소영이 계속 말했습니다. 겨우 도망쳐 나왔을 때는 14살이었어요. 한국말도 잊어버릴 뻔했죠. 다행히 사회복지시설에서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곳에서 다시 한국말을 배우고 학교도 다녔죠. 소영의 얼굴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생님들이 정말 좋으셨어요. 저에게 새로운 이름도 지어주시고 박소영이라는 이름을 계속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국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행히 소영이라는 이름만큼은 지켜져 왔구나. 하지만 과거 기억은 계속 악몽으로 나타났어요.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들은 거의 사라지고 무서운 기억들만 남았죠. 소영이 한국희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엄마 얼굴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머리핀과 자장가만 꿈속에서 계속 들려왔어요. 성인이 되어서 민서 아빠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죠. 소영의 얼굴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결혼하고 민서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민서가 엄마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아빠 얘기가 나올 때마다 무서웠거든요. 도박에 빠져서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술을 마시면 저를 때렸어요. 민서까지 위험해질 것 같아서 결국 도망쳐 나왔죠. 한국희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딸이 이런 고생을 하는 동안 자신은 뭘 하고 있었던가요? 그때부터 민서와 둘이서 살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지만 여자 혼자 아이 키우며 사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소영아, 엄마도 할 말이 있어. 한국희가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35년 동안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어. 사립탐정도 고용하고 전국을 다 뒤졌어. 한국희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어요. 아빠도 너를 못 찾은 충격으로 돌아가셨어. 술만 마시다가 강경화로. 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다고요? 응. 너를 잃고 3년 후에 엄마를 혼자 두고 떠났어.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 동안 각자 다른 고통을 겪어왔지만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민서가 엄마를 다시 만나게 해줬구나. 한국희가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아직도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기분이 좋았어요. 할머니, 그럼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그럼 우리 민서, 할머니가 너희들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한국희가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11살 손녀를 품에 안는 순간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아깝지 않게 느껴졌어요. 민서야, 네가 머리핀을 팔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영 못 만났을 거야. 한국희가 감사함으로 말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저는 그냥 예쁜 머리핀 만들어서 팔았을 뿐인데요. 네가 만든 거야? 엄마가 만든 게 아니라? 한국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손재주가 좋아요. 엄마가 아프시니까 제가 만들어서 팔고 있어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자신이 만든 머리핀들을 보여줬습니다. 정말 정교하고 예뻤어요. 어머, 정말 잘 만들었구나. 우리 민서가 예술가네. 한국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소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민서는 정말 똑똑해요.
학교에서도 항상 1등이고 미술도 잘하고 그런데 제가 아프니까 학원도 못 보내고 소영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희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하지 마. 할머니가 다 해줄게. 소영아, 엄마가 너희들을 제대로 돌봐줄게. 우선 병원부터 가자. 한국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소영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엄마, 병원비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35년 동안 못해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한국희가 휴대폰을 꺼내 김 부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부장, 지금 당장 시내 제일 좋은 병원에 연락해서 VIP실 준비하세요. 그리고 최고의 의사 선생님도 모셔놓고요. 소영이 놀란 표정으로 한국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하긴. 내 딸인데 최고로 해줘야지. 그럼 우리 이제 여기서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민서가 천진하게 물었습니다. 한국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집은 정말 커. 민서 방도 따로 있고 예쁘게 꾸며줄게. 민서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걱정스러운 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할머니, 저 머리핀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 못 팔면 다 사줄게. 할머니가 민서 머리핀 전부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한국희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민서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그럼 엄마 약값도 낼 수 있어요. 이제 엄마 약값은 할머니가 낼 거야. 민서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같은 시각 황금시장 입구에서 최진호가 쌍안경으로 한국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한국희의 행동이 이상했거든요. 왜 갑자기 저 꼬마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지? 최진호의 얼굴에 의심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혹시 한국희가 뭔가 눈치챈 건 아닐까요? 설마. 그럴 리는 없어. 35년이나 지났는데. 최진호가 중얼거렸지만 불안함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아이가 한국희의 손녀라면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 최진호가 쌍안경을 내리며 차 안에서 기다렸습니다. 한국희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희는 소영과 민서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35년 만에 찾은 가족과 함께하는 첫 번째 외출이었어요. 차 안에서 민서가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차 정말 좋아요. 처음 타보는 거예요. 앞으로는 매일 탈 수 있어. 우리 민서 학교도 이 차로 태워다 줄게. 소영이 한국희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꿈만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내일 먹을 것도 걱정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영영 하지 마. 엄마가 다 책임질게. 한국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35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이제 그들을 지켜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창밖으로는 황금시장이 멀어져 갔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고 있었어요. 환자분, 이쪽으로 모셔주세요. 서울대병원 VIP 병동의 간호사들이 소영을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한국희가 미리 연락해서 최고의 의료진을 준비해 놓았거든요. 소영은 이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당황스러워했어요. 엄마,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동네 병원만 가도. 과하긴. 내 딸인데 최고로 받아야지. 한국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못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했거든요. 민서는 병원 곳곳을 신기해하며 둘러봤어요. 와, 여기 정말 크고 깨끗해요. 우리 동네 병원이랑 완전 달라요. 우리 민서도 검사 받아보자. 건강해야 할머니가 마음 놓지. 한국희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2시간 후
담당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분과 상담이 필요합니다. 의사가 한국희를 따로 불러냈어요. 상담실에서 들은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환자분이 만성 빈혈과 위궤양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로로 인한 신경쇠약도 심각한 상태예요. 무엇보다 오랜 스트레스로 인한 호르몬 불균형이 우려됩니다. 의사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당장 입원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한 달은 봐야겠습니다. 철분 보충과 위 치료, 그리고 정신적 안정이 필요해요. 입원이요? 그럼 민서는 어떻게 해요? 소영이 병실에서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평생 딸과 떨어져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민서는 엄마가 돌볼게. 한국희가 소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너는 몸부터 추스려. 건강해야 민서도 안심하지. 민서가 엄마 침대 옆에 앉아 말했어요.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할머니랑 있을게요. 엄마는 빨리 나으세요. 소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1살밖에 안 된 딸이 너무 의젓했어요. 그날 저녁 민서는 한국희의 집에서 첫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있는 3층 단독주택이었어요. 와, 정말 궁전 같아요. 민서가 입을 벌리고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거실, 커다란 소파, 샹들리에까지 모든 게 신기했어요. 민서야, 이제 여기가 네 집이야. 마음껏 뛰어놀아도 돼. 한국희가 손녀를 위해 준비한 방을 보여줬어요. 분홍색으로 예쁘게 꾸며진 방에는 공주 침대와 책상, 그리고 온갖 장난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 거예요? 민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지금까지 가져본 장난감이라고는 몇 개 안 되었거든요. 안녕하세요, 민서양. 한국희의 집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가정부 김아줌마가 민서를 반갑게 맞아줬어요. 할머니, 이 아줌마는 누구세요? 민서가 한국희에게 속삭였습니다. 한국희가 웃으며 설명했어요. 김아줌마는 할머니를 도와주시는 분이야. 맛있는 요리도 해주시고 집 정리도 해주셔. 김아줌마가 민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회장님이 손녀분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요. 드디어 만나게 되었네요.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민서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저녁 시간 김아줌마가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줬어요. 갈비찜, 잡채, 미역국, 각종 반찬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민서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이게 다 저녁이에요? 명절도 아닌데? 우리 민서 환영 파티야. 마음껏 먹어. 한국희가 민서 앞에 갈비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민서가 조심스럽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우와, 정말 맛있어요. 엄마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내일 병원에 가져다 줄게. 한국희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엄마를 걱정하는 민서가 기특했거든요. 다음 날 한국희는 민서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왜 왔어요? 민서가 화려한 백화점 로비를 보며 물었어요. 민서 옷 사러 왔지. 예쁜 옷들 많이 골라보자. 한국희가 민서의 손을 잡고 아동복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진열된 예쁜 옷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할머니, 이런 옷들 너무 비쌀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은 하지 마. 우리 공주님한테는 제일 예쁜 옷을 입혀줘야지. 한국희가 점원에게 말했어요. 이 아이한테 맞는 옷들로 골라주세요. 속옷부터 외출복까지 다 필요해요. 점원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시간 후 민서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예쁜 원피스에 새 신발을 신고 머리에는 예쁜 머리핀까지 꽂고 있었습니다. 거울 좀 봐볼래? 한국희가 민서를 거울 앞에 세웠어요. 민서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저예요? 진짜 공주님 같아요. 원래 우리 민서가 공주님이었어. 이제 제대로 된 모습을 찾은 거지. 한국희가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손녀의 행복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같은 시각 최진우는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희 회장의 최근 행적을 다 조사해. 특히 어제 병원에 간 이유를 알아봐. 네, 사장님. 그런데 왜 갑자기? 묻지 말고 빨리 해. 그리고 황금 시장에서 머리핀 파는 그 꼬마의 신상 정보도 다 알아와. 최진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혹시나 하는 불안한 생각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만약 정말로 그 아이가 35년 전 그 아이라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병원에서 소영은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영양 공급과 치료 덕분에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오늘 민서가 할머니랑 쇼핑 갔었어. 한국희가 병원에 와서 소영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민서가 좋아했겠어요. 소영이 미소를 지었어요. 딸이 행복해한다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소영아, 너도 퇴원하면 같이 쇼핑 가자. 예쁜 옷들 많이 사줄게. 엄마, 너무 많이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많이 해주긴. 35년 동안 못 해준 걸 생각하면 이것도 부족해. 한국희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서야, 내일부터 새 학교에 다니는 거 어때? 한국희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민서의 눈이 커졌어요. 새 학교요? 근데 전학하는 게 쉬워요? 할머니가 다 준비해놨어. 강남에 있는 좋은 학교야. 민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럼 친구들이랑 헤어져야 하는 거네요.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한국희가 민서를 안심시켰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민서가 새 환경에 잘 적응할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최진우는 부하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그 아이 신상 정보 알아왔습니다. 이름은 민서고 엄마는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박소영? 최진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네, 그리고 어제 한국희 회장이 그들을 병원에 데려갔고 집으로 데려가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최진호가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젠장? 설마 정말로 35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자신이 저질러 놓은 일이 이제야 발각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해. 최진호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습니다. 민서는 새 침실에서 한국희와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는 언제 나으실까요? 곧 나으실 거야. 좋은 약 드시고 계시니까. 한국희가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꿈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머리핀 팔아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는데 민서의 작은 목소리에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민서야, 이제 그런 걱정은 영영 하지 마. 할머니가 민서랑 엄마를 평생 지켜줄 거야. 한국희의 따뜻한 품에서 민서는 처음으로 안전함을 느꼈어요. 35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둠 속에서는 위험한 음모가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최진호는 자신의 별장에서 오래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5년 전의 비밀 자료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걸 다시 꺼내야 하다니. 낡은 사진들과 문서들을 펼쳐놓고 보니 당시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젊은 경찰관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한국희 가문을 파멸시키려 했는지 말이죠. 부자들만 행복하게 사는 세상이 싫었어. 최진호가 한국희 가족 사진을 보며 이를 갈았어요. 35년 전부터 시작된 질투와 원한이 아직도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이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최진호입니다. 35년 전 일을 아직 기억하시죠? 네, 맞습니다. 다시 움직여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한편 민서는 강남의 명문 초등학교에 첫 등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모는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는 민서를 보며 다른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쟤 누구야? 전학생인가? 차 진짜 좋다. 완전 부자네. 민서는 어색하고 부담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다니던 학교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민서야, 선생님이 친구들한테 소개해 줄게. 담임 선생님이 민서의 손을 잡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민서를 쳐다봤어요. 얘들아, 오늘부터 우리 반의 새로운 친구야. 자기소개 해볼까? 안녕하세요. 김민서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쉬는 시간 몇몇 아이들이 민서에게 다가왔어요. 야, 너 진짜 돈 많아? 차 엄청 좋던데. 너희 집이 어디야? 강남이지? 아이들의 질문 공세에 민서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는 원래 시장에서 살았어. 민서가 솔직하게 말하자 아이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시장? 그럼 지금은? 할머니 집에서 살고 있어. 그때 한 아이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뭐야, 그럼 원래는 가난했다는 거네? 갑자기 부자 된 거야? 민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같은 시각 한국희의 회사에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쳤습니다. 갑자기 대출은행에서 긴급 회수 통보가 온 거예요. 회장님, 이상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김 부장이 당황하며 보고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시장 재개발 건으로 투자한 돈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한국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최진호와 함께한 그 프로젝트 말이에요? 네, 그런데 최진호 측에서는 이미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우리만 위험한 상황이에요. 최진호는 은행 간부들과 비밀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희는 이미 끝난 사업가야. 재개발 프로젝트는 실패작이고 투자금 회수는 불가능해. 하지만 한국물산은 건실한 기업 아닌가요? 은행 간부가 의문을 표했지만 최진호는 여러 조작된 자료들을 내밀었어요. 이 자료들을 보세요. 한국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업을 그르치고 있어요. 어떤 거지 아이한테 빠져서 판단력을 잃었다고. 최진호가 한국희와 민서가 함께 있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몰래 찍은 사진이었어요.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는 증거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 중인 소영에게도 수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낯선 남자가 병실을 찾아온 거예요. 박소영 씨죠? 저는 신문사 기자인데요. 기자요? 저한테 무슨 일로? 한국희 회장의 숨겨진 가족이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소영이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알려진 걸까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나가주세요. 큰 돈을 받고 가짜 딸 행세를 하는 거 아닌가요?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요. 기자가 집요하게 묻자 소영이 화를 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가세요. 민서의 학교 생활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민서를 이상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거든요.
제 TV에 나왔던 애 아니야? 응, 가짜 손녀래. 돈 때문에 거짓말하는 거래. 아이들의 수군거림이 민서의 귀에 들렸어요. 민서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당황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있는 민서에게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야, 너 진짜 가짜 손녀야? 뉴스에서 봤는데. 가짜 손녀가 뭐야? 민서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지만 아이들은 더욱 의심스럽게 쳐다봤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왔습니다. 한국물산 한국키 회장이 가짜 가족을 만들어 세금 혜택을 노리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한국키와 민서의 모습이 나왔어요. 하지만 내용은 완전히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팔던 모녀를 돈을 주고 매수해서 가족 행세를 시키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희가 TV를 보며 분노로 떨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요? 김 부장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이 뉴스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것 같습니다. 최진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를 보며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35년 전에 못다한 일을 이제야 마무리하는군. 벽에 걸린 옛날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경찰관 시절의 최진호와 한국희 가족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너희가 나를 무시했지. 가난한 경찰관이라고. 최진호의 눈에 35년 전의 분노가 되살아났어요.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희는 곧 모든 걸 잃게 될 거예요. 최진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며 말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야죠. 한국희는 사방에서 몰려오는 공격에 혼란스러웠어요. 회사는 위기에 처했고 언론은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소영과 민서까지 위험에 빠졌습니다.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어. 누군가 계획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야. 한국희가 김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일을 할까요? 최진호. 그 사람이 수상해. 35년 전 소영이 사건 때도 수사관이었고 한국희의 뇌리에 의혹이 더욱 커져갔어요. 그날 밤 민서는 한국희에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때문에 할머니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민서야. 학교에서 애들이 그러는데 제가 가짜 손녀라고, 할머니를 속이고 있다고. 민서의 작은 어깨가 떨렸어요. 11살 아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민서야, 그런 말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진짜 가족이야. 한국희가 민서를 끌어안으며 다짐했어요. 누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든 가족을 지켜내겠다고. 다음 날 최진호가 한국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국희 회장님, 안녕하세요. 최진호 씨, 혹시 이 모든 일이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다만 제안이 하나 있어요. 최진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회사를 저에게 넘기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도 원래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시고요. 한국희의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었군요.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단지 사업 제안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진호가 비웃듯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국희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35년 전부터 시작된 최진호의 복수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는 걸. 한국희는 잠들지 못하는 밤을 보냈습니다. 최진호의 전화 통화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새벽 4시 결국 잠을 포기하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고 35년 전 자료들을 다시 꺼냈어요. 이번에는 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놓쳤던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죠. 당시 수사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어요. 수사 중단 요청 최진호 경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최진호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을까? 한국희의 손이 떨렸어요. 혹시 최진호가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었던 걸까요? 더 깊이 관여되어 있었던 건 아닐까요? 오전 7시 김 부장이 급하게 한국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김 부장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은행에서 오늘 오전 10시까지 대출금 전액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사 자산을 강제 압류하겠다고 통보해 왔어요. 갑자기 왜 그런 건가요? 최진호 씨가 은행 이사회에 우리 회사가 부실 기업이라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희 회장님이 개인적 감정으로 사업을 그르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한국희가 분노로 떨었어요. 증거가 있나요? 네, 은행 내부 관계자가 몰래 알려줬습니다. 최진호 씨가 어젯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해요. 같은 시각 병원에 입원 중인 소영에게도 위기가 닥쳤습니다. 간호사가 급하게 병실로 뛰어들어왔어요. 박소영님, 큰일 났어요. 원무과에서 치료비 지불이 중단되었다고 퇴원하라고 합니다. 네, 그게 무슨... 소영이 당황하며 일어났어요. 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퇴원하라니요. 곧이어 원무과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죄송하지만 보증인이신 한국희 회장님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더 이상 치료비 지불이 불가능해요. 계좌가 동결되었다고요? 소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전혀 모르겠었습니다. 민서의 학원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다니던 미술학원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민서 양 학원비가 3개월치 연체되었습니다. 더 이상 수업 참여가 어려울 것 같아요. 학원 원장이 민서를 따로 불러냈어요. 민서야, 집에 무슨 일이 있었니? 할머니께서 모든 비용을 미리 내주신다고 하셨는데 갑자기 연체가 되었다는 연락이 왔단다. 민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가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고 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원장님, 저희 할머니께 연락해 보세요. 분명 오해일 거예요. 하지만 한국희의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었어요. 한국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최진호가 모든 전선에서 동시에 공격해오고 있었거든요. 김 부장, 우리도 반격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5년 전 진실을 파헤쳐야 해요. 최진호가 단순한 수사관이 아니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한국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언론에도 연락하세요. 우리 쪽 이야기도 들려줘야 해요.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 언론 플레이가 도움이 될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이에요. 최진호가 거짓말로 쌓아 올린 성은 언젠가 무너질 거예요. 한국희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35년 전 사건의 목격자였던 박영수 씨가 연락을 해온 거예요. 한국희 회장님 맞나요? 저는 35년 전 소영이 사건 당시 근처에서 일했던 박영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로 연락을 주셨나요? 뉴스를 보니까 최진호라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 35년 전에 수상하게 행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소영이 사라진 날 밤에 다른 사람들과 비밀스럽게 만나는 걸 봤어요. 그때는 경찰관이니까 수사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어요. 박영수 씨의 증언을 바탕으로 한국희는 더 깊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35년 전 최진호는 단순한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범죄 조직과 연결된 부패 경찰관이었던 거예요. 소영이의 납치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희 가문을 망가뜨리기 위해 계획적으로 실행한 일이었구나. 한국희가 치를 떨며 중얼거렸어요. 35년 전 최진호는 한국희의 남편 박정우와 사업상 경쟁 관계에 있던 사람들과 결탁했던 거였습니다. 어린 소영이를 납치해서 가족을 파탄시키려 했던 거죠. 한국희가 준비한 반박 자료가 언론에 공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희의 입장에서 진실을 보도했어요. 한국희 회장, 35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 뒤에 숨겨진 납치 사건의 진실.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35년 전 어린 소영이의 납치 사건이 단순한 유괴가 아닌 계획적 범죄였다는 증거들이 공개되었습니다. TV 화면에는 35년 전 수사 자료와 증인 진술서들이 나왔어요. 최진호의 수상한 행적들도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최진호는 뉴스를 보며 분노로 떨었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애초에 더 철저하게 했어야 했는데. 최진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카드가 남아 있었거든요. 전화기를 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계획을 앞당겨야겠어요. 한국희가 너무 많은 걸 알아내고 있어요.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데려가세요.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그날 오후 민서가 학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수업이 끝난 민서는 혼자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내린 민서에게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낯선 남자들이 내렸어요. 민서 맞지? 할머니가 널 데리러 오라고 하셨어. 아니에요. 할머니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서가 뒤로 물러서며 말했어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거든요. 가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소리치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이 민서를 쫓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국희에게 민서 학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민서가 낯선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사라졌어요. 학원 앞 CCTV에 다 찍혔습니다. 한국희의 온몸에 전율이 흘렸어요. 35년 전과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는 거였습니다. 최진호, 이번에는 절대 안 돼. 한국희가 즉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35년 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는 건 절대 막아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한국희는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35년 전 제 딸을 납치한 진짜 범인은 최진호입니다. 한국희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떨렸어요. 그리고 지금 제 손녀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납치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언론이 이 사건에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최진호의 35년간 숨겨진 범죄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희의 기자회견 이후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민서찾기 수색 작전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35년 전 같은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수사본부장이 회의실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민서의 사진이 배포되었고 시민들도 자발적으로 수색에 나섰습니다. 한국희는 수사본부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1시간이 1년처럼 느껴졌습니다. 35년 전의 악몽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꼭 찾을 거예요. 이번에는 달라요. 김 부장이 한국희를 위로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한편 최진호는
도시 외곽의 폐공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35년 전에도 사용했던 그 장소였어요. 민서는 작은 창고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찾으러 오실 거예요. 민서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할머니를 믿고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부하들과 다음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멀리 보내야 해. 한국키가 너무 많은 걸 알아냈어. 사장님, 하지만 이제 온 나라가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야. 35년 전처럼 완벽하게 사라지게 만들어야 해. 최진호의 눈에는 35년간 쌓인 분노와 악의가 가득했어요. 병원에서 강제 퇴원당한 소영은 한국희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딸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졌어요. 그런데 TV에서 최진호의 얼굴이 나오는 순간 소영의 뇌리에 번개 같은 기억이 스쳤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소영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한국희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뭘 기억했니, 소영아? 엄마, 이 사람이 저를 납치한 사람이에요. 35년 전에 저를 데려간 바로 그 사람이라고요. 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기억이 갑자기 선명하게 되살아난 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저를 데려갔는지도 기억나요. 소영의 증언은 수사에 결정적 도움이 되었습니다. 35년 전 납치 장소와 감금 장소를 정확히 기억해낸 거였어요. 도시 외곽 폐공장 단지, 빨간 굴뚝이 있는 건물이었어요. 소영이 경찰에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창고가 있었는데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저를 거기에 가뒀다가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수사팀은 즉시 해당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드론과 헬기까지 동원해서 대대적인 수색 작업을 벌였어요. 발견했습니다. 폐공장에서 차량 여러 대가 목격되었어요. 수사본부에 급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특수부대가 폐공장을 포위했습니다. 한국희도 현장까지 따라왔어요. 멀리서라도 손녀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민서야, 할머니가 왔어. 한국희가 확성기를 통해 외쳤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민서가 그 목소리를 들었어요. 할머니. 민서의 작은 목소리가 창고에서 들려왔습니다. 한국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최진호는 완전히 포위된 상황에서도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 한국희,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최진호가 창고로 달려가려 했지만 특수부대원들이 그를 저지했어요. 총소리 없이 진행된 구출 작전은 성공했습니다. 민서가 무사히 구출되었고 최진호와 그의 일당들도 모두 체포되었어요. 할머니, 민서가 한국희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5년 만에 되풀이될 뻔했던 비극이 막바지에서 저지된 거였어요. 우리 민서 정말 다행이야.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한국희가 손녀를 꼭 안으며 오열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최진호는 수갑을 차고 연행되면서도 한국희를 노려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한국희. 내가 살아있는 한. 이번에는 정말 끝이에요, 최진호. 한국희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3개월 후 최진호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재판이었어요. 35년 전 사건과 최근 사건을 모두 다루는 역사적인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 최진호는 35년 전 박소영 아동납치 사건의 주범이며 최근 김민서 아동납치 사건의 배우입니다. 검사가 엄중하게 기소했어요. 증인으로 나온 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습니다. 3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악몽을 다시 기억해냈습니다. 제 딸도 똑같은 일을 당할 뻔했어요.
방청석에는 한국희와 민서가 앉아 있었어요. 민서는 할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최진호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국희한테 당한 피해자야. 35년 전부터 그들이 나를 무시했어. 최진호가 법정에서 소리쳤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나와 있었습니다. 35년 전 수사 조작, 부패 경찰관으로서의 활동, 범죄 조직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최근의 납치 사건까지 모든 죄목이 명확했어요.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순간 방청석에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35년 만에 정의가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최진호의 범죄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한국희의 회사도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은행들이 사과하며 대출 연장을 제안했고 황금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도 한국희가 단독으로 진행하게 되었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상인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희가 기자회견에서 발표했어요. 최진호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였습니다. 황금시장 상인들도 한국희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시장에서 이제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황금시장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했습니다. 상인들의 터전은 그대로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이고 깔끔한 시설로 업그레이드 되었어요. 민서가 처음 머리핀을 팔았던 그 자리에는 작은 기념판이 세워졌습니다. 운명이 시작된 자리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 여기서 처음 만났었죠? 민서가 기념판을 만지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인생이 바뀐 곳이야. 한국희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소영도 건강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더 이상 병원 신세를 지지 않아도 되었어요. 무엇보다 35년간 억눌려 있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소영이 한국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포기하긴, 내가 언제 널 포기했어? 35년 동안 단 하루도 포기한 적 없어. 한국희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최진호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으로 지급되었어요. 한국희의 회사는 이전보다 더욱 탄탄해졌고 황금시장 재개발 프로젝트는 전국적으로 성공 모델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어요. 35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희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어요. 오늘 모든 것이 끝났다. 35년간의 복수도 35년간의 그리움도 모두 끝났다. 이제는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창밖으로는 밝은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것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여름이 되었고 한국희 가족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 한국희는 큰 식탁에서 딸과 손녀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새로운 머리핀 디자인 완성했어요. 민서가 자랑스럽게 자신이 만든 머리핀을 보여줬어요. 이제는 취미로 만들고 있었지만 그 실력은 전문가 수준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우와, 정말 예쁘다. 우리 민서가 진짜 예술가가 되었네. 한국희가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1년 전 시장에서 생계를 위해 머리핀을 팔던 그 아이가 이제는 행복하게 웃으며 예술 작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소영도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눈빛도 밝아졌습니다. 엄마,
오늘 새로운 일자리 면접 보러 가요. 정말? 어떤 곳이야? 아동 상담센터예요. 제가 겪었던 일들이 다른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한국희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고통스러운 과거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려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황금시장은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기존 상인들의 터전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춘 모델 시장이었어요. 한국희는 매주 한 번씩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었거든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장사가 더 잘 돼요. 과일가게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야말로 감사하죠. 여러분이 있어서 이런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었어요. 한국희가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인들을 내쫓으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민서가 처음 머리핀을 팔았던 그 자리에는 이제 작은 카페가 생겼어요. 운명의 카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민서는 이제 12살이 되었고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미술에 대한 재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으며 여러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할머니, 저는 나중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예쁜 물건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정말 좋은 꿈이네. 할머니가 다 지원해 줄게. 한국희가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1년 전 생계를 걱정하며 머리핀을 팔던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꿈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방에는 각종 미술 도구들과 작품들이 가득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한 것은 엄마와 할머니가 차고 있던 그 나비 머리핀이었습니다. 이 머리핀이 우리 가족을 다시 만나게 해줬어요. 민서가 머리핀을 소중히 만지며 말했어요. 소영은 아동 상담센터에 취직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아이들을 돕는 일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저도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상담을 받으러 온 한 아이가 소영에게 물었어요. 물론이야. 선생님도 너와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소영이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아이를 안심시켰어요. 자신의 상처가 다른 아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영은 1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는 내일이 두려웠지만 지금은 매일이 감사했습니다. 한국희의 회사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집중했어요. 앞으로 우리 회사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하겠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한국희가 발표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행복해야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영 철학 덕분에 회사는 오히려 더욱 성장했어요. 직원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사회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김 부장이 회계 보고를 하며 말했어요. 회장님, 작년보다 매출이 30% 증가했습니다. 사회공헌 활동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좋아져서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옳은 일을 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셈이군요. 감옥에 있는 최진호에게는 면회객이 없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인맥도 재산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는 감방에서 매일 후회하고 있었어요. 만약 35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만약 질투와 분노에 휩싸이지 않았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거였어요. 반면 한국희 가족은 매일매일 더 행복해지고 있었습니다. 최진호의 복수는 결국 자신만 파멸시켰을 뿐이었어요. 그해 여름 한국희 가족에게는 특별한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민서와 한국희가 처음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오늘이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지? 한국희가 민서에게 물었어요. 네, 제가 엄마 머리핀과 똑같아요라고 말했던 날이요. 가족 3명은 그날을 기념해서 황금시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요. 새로운 황금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쇼핑하고 있었어요. 상인들도 행복해 보였고 방문객들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 1년 전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지금은 꿈만 같아요. 민서가 한국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가족 3명은 거실에 앉아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희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민서야, 이건 할머니가 새로 만든 거야. 상자 안에는 새로운 머리핀이 들어 있었어요. 기존의 나비 머리핀과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3사람이 모두 같은 머리핀을 차게 되는 거야. 진짜 가족이라는 증거로. 한국희가 민서의 머리에 새 머리핀을 꽂아 주었어요. 이제 할머니, 엄마, 딸이 모두 똑같은 머리핀을 차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야. 소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네,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민서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부터 한국희 가족에게는 새로운 전통이 생겼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황금시장을 방문하는 것이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이제는 가족처럼 친숙해졌습니다. 민서는 여러 아주머니들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고 소영은 상인들과 이웃처럼 지냈어요. 우리 민서 공주님 오셨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민서를 보며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주머니, 저 이제 진짜 공주님이에요. 민서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1년 전 생계를 걱정하며 머리핀을 팔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진짜 공주님처럼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꿈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나중에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싶어요. 어떤 사업이야? 예쁜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그 수익으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저처럼 힘들었던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한국희가 감동받았어요. 12살밖에 안 된 손녀가 이미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니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야.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럼 나중에 운명의 머리핀 재단을 만들어요. 민서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가족 3명은 거실에서 TV를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순간이었지만 이런 평범함이 가장 큰 행복이었어요. 엄마, 정말 행복해요. 민서가 한국희와 소영 사이에 끼어 앉으며 말했어요. 나도 행복해, 우리 민서. 한국희가 손녀를 끌어안았어요. 35년간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가 이제는 매일 느껴졌습니다. 소영도 2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고통스러운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오직 행복한 미래만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서는 이제 17살 고등학생이 되었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젊은 디자이너였어요. 그녀가 만든 머리핀들은 인터넷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민서가 약속했던 대로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아이들을 돕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운명의 머리핀 재단은 실제로 설립되었고 전국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습니다. 소영은 아동 상담센터의 팀장이 되었고 한국희는 건강한 모습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황금시장은 이제 전국적인 성공 모델이 되어 많은 곳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 3명은
여전히 매주 일요일마다 함께 시장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들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날도 민서는 할머니, 엄마와 함께 시장을 걸으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머리에는 여전히 그 나비 모양 머리핀을 꽂고 있었습니다. 운명을 바꾼 작은 머리핀 하나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이 머리핀 우리 엄마 머리핀이랑 똑같아요. 5년 전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가족의 행복한 결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감상을 나눠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